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띤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저희가 네 번째 세션입니다. 네 번째 세션은 해상풍력 인프라와 관련 법규라는 주제로 네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에서는 그 박지훈 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의 박지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과 관련하여 이번 발표에서는 국내 해상풍력 주요 인프라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내 해상풍력 보급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 선박, 지원 항만, 전력 개통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제언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내외 해상풍력 보급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 시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세계 해상풍력 신규 설치 용량은 10.8기가와트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여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누적 설치 용량은 75.2기가와트에 달하며 중국이 6.3기가와트를 신규 설치하여 세계 1위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유럽이 3.8기가와트를 신규 설치하여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예,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25%, 2030년 초반까지는 15%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신규 설치의 52%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인플레이션, LCO의 상승, 공급망 제약 등으로 해상풍력 프로젝트 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해상풍력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인허가, 금융, 공급망 등에서의 병목 해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국내 해상풍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해상풍력 누적 설치 용량 14.3기가와트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누적 설치 용량은 약 320메가와트이며 제주도 탐라, 전북, 서남해 등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서 25년 3월 해상풍력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 도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통 연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해상풍력 보급 속도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 생태계의 조성, 지역과의 상생 강화, 공공성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91개소에서 약 30.4기가와트의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허가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허가 용량의 약 60%에 해당하는 18.6기가와트가 전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신안 5.1기가와트, 여수 4.5기가와트, 영광 4.2기가와트 등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특정 지역에 사업이 집중되면 향후 인프라 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 추진 사업 용량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단지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해상풍력 관련 인프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 발전기는 발전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빠르게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 10메가와트급이 주류를 이뤘으나 현재는 15메가와트급이 상용화되었고 현재 대다수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들이 15메가와트급 터빈 설치를 염두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터빈 제조사들은 20메가와트급 모델을 개발하여 실증과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터빈이 대형화되면 단지당 설치되는 터빈 수를 줄여 토지나 해역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시공 기간과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터빈이 커지면서 전용 설치 선박, 지원 항만 시설, 그다음에 크레인 리프팅 용량, 개통 연계 인프라 등 전반적인 관련 인프라를 이에 맞춰 구축해야 합니다. 만약 풍력 발전기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다면 산업 전체의 성장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해상 풍력 사업은 부지조사, 인허가, 설치, 개통 연계, 유지 보수까지 긴 사업 주기를 가지는 사업으로 해상 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계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과 운영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전용 설치 선박, 지원 항만, 전력 개통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인프라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제 관련 인프라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 전용 설치 선박, 즉 WTIV는 해상풍력 발전 설비를 운반하고 설치하는 데 특화된 선박으로 대형 크레인과 넓은 데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터빈이 대형화되면서 기존 WTIV로는 설치 작업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15메가와트급 이상 대형 터빈을 설치할 수 있는 WTIV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척도 되지 않는 상태이며 글로벌 해상풍력 설치량이 계속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2030년까지는 30척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WTIV 확보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나라들은 WTIV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WTIV 부족은 사업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경제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WTIV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풍력 터빈 설치 선박은 현대 프론티어호가 있습니다. 이 선박은 총 톤수 14,000톤에 크레인 용량이 1,200톤으로 10메가와트급 터빈 설치가 가능한 선박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부분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에서 설치를 검토 중인 15메가와트급 이상의 대형 터빈 설치는 어려운 상태로 이를 대비한 대형 WTIV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대형 WTIV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 개발, 투자 확대, 정책적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해상풍력 지원 항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은 풍력 발전기의 기자재의 반출입, 조립, 해상 운송, 유지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 주기 거점으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만은 기능에 따라서 제작 지원 항만, 설치 지원 항만, 유지 관리 지원 항만, 그리고 이들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복합 기능 항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항만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단계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항만 운영은 사업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위한 항만 요구 조건으로는 수심 10m 이상, 암벽 하중 10에서 20톤 per 제곱미터 이상, 야적장의 면적은 35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대형 크레인, 특수 운송 장비 등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육상 운송망과의 연결성, 배후단지 확보, 지역사와의 협력 등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서 대형화된 터빈과 구조물을 수용할 수 있는 항만은 제한적으로 기존 항만의 확장이나 새로운 항만 건설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외 해상풍력 지원 항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덴마크 SBL항, 네덜란드 엠스 하번항, 대만 타이중항은 해상풍력 발전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해외 항만들로 설치, 조립, 유지 관리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선진 항만입니다. 이들 항만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전 단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사업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9개 항만의 사례는 우리나라 해상풍력 지원 항만 개발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내 항만들 중 목포 신항은 타 항만에 비해서 비교적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해상 풍력 지원 항만으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다른 항만 같은 경우에는 하중이나 이제 야적장 면적 등 지원 항만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해 추가적인 시설 확충이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가장 많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부족한 지원 항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남 화원산단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상풍력 기자재 조립, 보관, 운송 등을 지원하는 배후단지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인프라 중 마지막으로 전력 개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해상풍력 개통 연계를 송전개통 운영자인 TSO가 전담하고 사업자는 단지 내부방에 대한 이제 케이블을 구축하며 해상 변전소부터 육상 송전망까지는 국가가 설계하고 건설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전력 개통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개통 연계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독일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9년 에너지 케이블 구축법, 2019년 전력망 구축 촉진법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네덜란드는 국영 송전망 운영 기관인 테넷이 해상부터 육상까지 송전망을 일괄 설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전력 개통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 일을 통해서 표준화된 해상 변전소를 구축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개통 연계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3, 4kV 송전 개통은 이미 포함된 상태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접속 지연이나 발전 제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데이터 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 시설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확충이 됨이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력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회피하고 HVDC 해상 송전망, ESS 공동 접속 접속 인프라 등 장거리 송전 및 인근 지역의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 인프라와 관련된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 선박과 관련하여 대형 전용 설치 선박의 국산화는 향후 해상풍력 보고 확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도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대형 WTIV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R&D 지원, 금융 지원, 스마트십 기술 적용이 필요하며 국내 프로젝트의 국산 전용 설치 선박 우선 적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 전용 설치 선박의 활용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선박법의 카보타지 규정에 따른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 조건부 특례 도입, 승인 절차 간소화, 활용 범위 명확화 등 법제도 유연성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선박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WTIV 산업 육성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상풍력 지원 항만 및 배후 부지의 선제적 확충이 필요합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증가에 따라 항만시설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선제적인 항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항만 개발은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고 수용성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통망 확충 및 접속 연계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육상에 연계하려면 HVDC와 같은 해상 전용 송전망과 3, 4kV 이상 대용량 공용망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입지 선정 초기부터 개통 연계 가능성을 평가하고 공용망 접속 설비 모델과 HVDC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SS와 같은 유연성 자원의 도입 또한 함께 고려가 필요합니다.
전력계통 문제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중요한 제약 요인 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와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계통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예. 터빈 설치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 인프라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며 기술, 제도, 그리고 입지, 개통, 항만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 기자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기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치 산하고요. 그다음에 지원 항만, 그다음에 개통망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그 목포대학교 최정철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과 패널 분들께서는 무대 좌석으로 나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션 4는 해상풍력 인프라와 관련 법규입니다. 저는 이제 목포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최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이제 박지훈 실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인프라는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선박, 그리고 개통, 그리고 이제 항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프라도 결국에는 이런 그 법령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제 오늘 이 토론 자리에는 이제 항만 전문가 한 분, 선박 전문가 한 분, 그리고 개통 전문가 한 분에다가 이제 해양법 전문가 한 분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들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이제 고려대학교의 김인현 교수님이십니다. 김인현 교수님은 이제 해양법 전문가로 이 자리에 하고 계십니다. 제 바로 왼쪽에는 항만 전문가로 참여를 하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곽성조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는 선박 전문가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한국성급의 이상래 팀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맨 왼쪽에는 저한테는 맨 왼쪽이지만 플로에서는 맨 오른쪽이군요. 예, 맨 오른쪽에는 개통 전문가이십니다. 광운대학교의 송승호 교수님이십니다. 근본 패널 토론은 먼저 이제 지금 네 분의 패널 분들이 준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 5분에서 8분 요 정도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준비한 질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말을 하고 맨 마지막에 플로어에서 질문을 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양법 관련해서는 이제 해양법 관련해서 얼마 전에 뭐 뉴스에도 나왔던 내용 중에 카보타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인프라하고 법령하고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될 텐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김윤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 작년에도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카보타지와 또 해양법 관련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제 그 해상 풍력 관련해서 이제 법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뭐 제가 그 코멘트 드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임팩트가 더 있어서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법적인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 또 파넬들께 한번 말씀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카보타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발표자께서도 이제 항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항만은 원래는 이제 선박을 위한 그 인프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항만이 그 만들어질 때 이게 국가가 다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민간이 다 할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풍력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항만 다 만들어라. 그 예를 들면 항만에 있는 그 기초 이제 뭐랄까 좀 그 부분
어느 국가가 이제 해주겠지만 그 위에 설치되는 뭐 크레인이라든지 암벽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민간이 다 하라 그러면 엄청 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 생각에는 그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국가가 좀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럽의 네덜란드 등등에 비하면 이게 유치 산업이 되어버렸는데 이 국가가 그 인프라는 다 좀 해주면 좋겠다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런 말씀이 없어서 이게 좀 어떻게 돼 있는지 미리 이미 다 이슈 없이 다 국가가 해주도록 돼 있는지 이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우리가 그 해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부 체납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정부가 뭐 크레인까지 다 해서 그냥 임대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부 체납해서 이제 그 기초 시설만 있고 뭐 부두 그다음에 이제 그 하역 설비 같은 것은 이제 사업자가 스스로 그 만들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풍력 관련된 항만도 그렇게 갈 건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여기 뭐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이제 다 해주면은 좋지 않습니까?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나온 그 특별법은 그 이제 풍력 산업 단지 설치에 관한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뭐 선급에서 나오고 하셨는데 설치가 끝나고 나면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카보타지 룰이 적용을 또 받게 되고 그다음 이제 풍력 단지 그것이 물 위에 떠 있기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선박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거기 작업하다가 물에 떨어지면 사람이 곧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육지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육지는 떨어져도 사람이 사망하는 건 없지만 바다에서는 그 작업하다 떨어지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 작업하시는 분들을 선원하고 동일하게 취급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선원들이 바다에서 사망하게 되면은 그 사망의 원인이 그 자기가 그 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배만 타고 있으면은 유족 보상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육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은 그 작업을 하다가 사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배에서는 작업하지 않고 배에 타고 있기만 하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있다가 뭘 이렇게 사망이 이르러도 그 풍력 단지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돼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제가 또 들으니까 바람이 세게 불고 하면 이거 블레이드가 파손이 돼가지고 떨어진대요. 그러면 밑에 있는 뭐 배들이 지나가다가 또 다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전과 관련된 이 그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로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안전에 대한 이제 검사를 받고 그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운영하는 사람도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운영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해상풍력 운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해상풍력 운영에 관한 뭐 특별법 이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카보타지 룰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카보타지 룰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나라나 이 카보타지란 건 다 있습니다. 우리 카보타지는 원래 이제 항공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 내항, 그 우리나라 말은 인천과 부산 그리고 이제 묵호와 인천을 그 이제 다니는 그 선박들 말하자면 내항이죠. 내항의 운송은 우리 한국 그 운송인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그게 또 엄격해서 미국 선박이 미국에 등록된 선박이 또 운송을 해야 되고 미국인이 회사가 또 운송을 해야 되고 선원도 미국 선원이 타야 되고 하는 그런 엄격한 요건을 가져오면서 그 자국의 그 해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 요소만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등록된 한국 선박을 한국 운송인이 운송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선박법 제6조에 가면은 그 내항간 이렇게 해놨어요. 내항. 그러니까 한국의 항구사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묵호항에서 부산항까지 또는 묵호항에서 인천항까지
거기에 운송이 결부될 때 화물이 이동되거나 또는 사람이 이동되는 경우에 이제 이 법이 적용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이제 전혀 생각지 않던 그 내용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풍력이기 때문에 일단은 풍력 단지가 만들어지면은 그 풍력 단지가 항구냐? 항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항구의 그런 부두에서 화물이 싣겨 나가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지금 그게 아니고 어떤 바다에 있는 어떤 포인트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그 내항간이라고 됐을 때 그 내항에 이 그 카보타지 룰을 그 해상 풍력 발전 단지에도 적용할 건가 하는 이제 의문이 처음에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입법 목적이 한국의 그 내항 해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항구라는 것이 처음에 만들 때 지금 우리가 다시 만든다면은 항구와 뭐 우리나라 수역의 일정한 점과 점 사이의 그 내항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항구 이렇게 돼 있었다고 본다면은 그 입법 목적상 그 이제 해상 풍력 단지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이제 그 뭐 사람이 운송되거나 또는 물자가 그 울산항에서부터 풍력 단지까지 이동이 될 때는 저는 그 요건에 충족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달리 보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소가 그 이제 선박법 제 6조 그다음에 뭐 시행 규칙들 따라가 보면은 그 내항 간의 운송이라는 데 대한 또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내항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영해가 이제 3마일로 이제 좁았죠. 지금은 이제 12마일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의 그 관할이란 그런 영해 안에만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영해 안에 있는 항구에 적용되는 법이 이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구라는 거는 지금 영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우습죠. 항구는 항상 항구서부터 이제 영해가 12마일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의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그 풍력 단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영해를 벗어나 가지고 지금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제 공해였는데 200캐리 기선에서부터 200캐리까지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연안국의 절대적인 그런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럼 뭐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나는 생선들, 고기, 뭐 오징어 같은 거는 이제 연안국이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물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풍력 발전도 그 배타적 경제 수역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배타적 관할을 갖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와서 설치를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엔 해양법에 한국의 배타적인 권한을 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가서 그 설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유엔 해양법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국내법으로 그걸 입법을 해놨습니다. 그 국제법에 따라서 국내법화 시켜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배타적 관할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 지금 이제 울산은 제가 알기로는 뭐 한 50km 이상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2월이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에 풍력 단지가 설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카보타지 룰이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카보타지 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한국의 영해 내에 있는 걸 전제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해석을 두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야 그거는 이 법을 만들 때 그 배타적 경제 수역에 그 어떤 풍력 단지가 설치되고 그것이 이제 뭐 내항 운송과 연결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규정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뒤에 이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게 결국은 내항 단위는 선박들 내항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입장이에요. 제가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또 이렇게 보면은 그게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카보타지 룰을 어기면은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한 해석은 내항이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내항은 영의 안을 말하는데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도 확대해 가지고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사에는 그런 확대 해석이 가능한데 형사처벌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확대해서 하면은 그 안 되는 거예요. 그 명확성의 원칙 이렇게 해서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형사가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배타적 경제 수역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법이라든지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이제 그 입법 목적상 내항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명백하게 영해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넓게 해석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12마일까지는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1마일 밖에 설치하면 적용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또 맞지 않다는 또 반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카보타지 룰은 이 그 해상 풍력 발전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상 풍력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좀 여러 이익을 형평해서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발표도 했습니다. 위TV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이걸 엄격하게 적용해서 산업이 전혀 작동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막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안 맞고 우리 산업을 또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건 지금 그 선박법 6조를 개정하는 그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좀 잘 그 이제 규율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을 모셔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먼저 항만 관련해서는 민간의 역할과 정부 역할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해상 풍력에서도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도 선박에 있는 선원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상풍력특별법은 설치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데 운영에 관련된 법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보타지에 대해서 매우 길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소속하고 선원 기준만 있는데 그 이제 외국에는 좀 다른 사례들도 있고 또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은 지금은 이제 뭐 한국에서 항구하고 항구 사이로만 나와 있는데 해상풍력 발전기를 해상에 있는 어떤 포인트라고 보면은 그 포인트도 항구라고 볼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리고 이게 영해에 있을 때는 그러면 이걸 해당을 시키고 EEZ는 뺄 것인가 넣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항만과 관련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은 이제 박성주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항만도 보면 설치 전용 항만도 있고 뭐 유지보수 항만도 있고 또 사실 우리나라에 항만이 이미 많은데 해상풍력 항만이 또 뭐 추가로 필요한가? 해상풍력 항만은 뭐가 다르기는 한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항만 특히 이제 해상풍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제 항만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풍력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제가 그 이제 이 항만에 대한 인프라를 보면서 좀 느낀 바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게 결론이고요. 물론 이제 무역항 우리 보통 이제 컨테이너나 이런 이제 물류들이 들어오는 항만도 나름 스마트화하기도 하고 물류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풍력 발전기는 컴포넌트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지원 항만에 들어오는 컴포넌트도 대부분은 조립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고중량 기저재를 들어와서 그 안에서 또 들어가는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를 또 가서 해야 됩니다. 이 전반적인 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항만만 보면은 아마 캐펙스의 한 5% 정도 비용이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물류를 다 포괄한다면 한 20%? 작은 금액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이런 프로세스들이 이제 좀 많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일정이 공기가 지연이 되고 거기에 비해서 비용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네, 설치선 전용선 이제 저희 만들고도 있고 지금 10메가와트짜리를 만들었지만 이제 전용 설치선도 그 비싼 돈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되더라도 그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치를 진짜 말 그대로 한 대 설치하는데 뭐 2, 3일? 네. 예,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니 국내에 그러면 그렇게 제대로 된 항만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저희가 산업부 좀 지원을 받아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국내 한 군데밖에 없다. 네, 그게 이제 아까 발표도 있던 목포 신항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하다못해 이제 지금 보통 한 이제 항만 설계할 때 5에서 10톤 이렇게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0톤, 30톤 정도 중량 점점 더 이제 대형화되면서 이제 고중량 기체들이 들어올 텐데 2, 30톤 얘기하다가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20메가 개발한다고 이제 해외에서 막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50톤 이상 또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항만을 이제 보강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새로 짓는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항만 전문가도 진짜 항만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뭐 이제 그 항만 기본 계획에 태우고 뭐 타당성 검토하고 예, 건설하는데 10년. 네, 10년이면은 지금 25년이니까 35년. 네, 그러면 그때 과연 우리나라 해상 풍력이 안 가고 있을까요? 분명히 갈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뭐 제 생각에는 지금 다목적항, 목포 신항과 같은 다목적항을 해상풍력 지원 항만으로 전용하는 게 좀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천 신항 있고요, 군산항 있고요, 뭐 보령항, 새만금 신항, 포항 신항, 네, 그 다음에 부산항은 안 될 것 같아요. 부산항 물류가 너무 많고요. 울산항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데들에 대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보강 검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군산항이 목포신항 다음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뭐 진해력을 테스트해봤더니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뭐 한 10메가까지도 기저제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보강을 해가지고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두 선석 필요합니다. 두 선석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대충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냥 경제성 분석을 하다고 생각한 건데 한 1,400억 정도 필요할까? 네.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재원 마련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첫 번째 얘기는 빨리 지금 정부 주도든 아니면 목포신항은 민간이거든요. 민간 투자가 들어가든 지금 지원 항만을 빨리 시급히 몇 개 더 구해야 된다. 예, 여기에서 조금만 더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목포 신항에서 최대한 뭐 3단 적층도 하고 타워도 3단으로 세워서 나가고 뭐 이런 프로세스들을 다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2선석을 쓰고 있거든요. 2선석 가지고 최대한 했을 때 한 700메가와트 연간 처리할 수 있다. 처리 용량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업일수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조업일수가 모르겠습니다. 한 150일 나오려나? 네. 조업일수라는 거는 이제 해상 환경이 나빠가지고 나가 설치하기 힘든 배가 정박해야 될 일수거든요. 이것도 한번 저희가 좀 조업일수를 정확히 따져가지고 이번에 전남 해상풍력 나갔으니까 전남 해상풍력 설치가 완료됐거든요. 그런 걸 따져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 기반하에 좀 목포 신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1기가와트가 당장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최소한 제 생각에는 세계 선석 한 30만 제곱미터 정도 면적이
일단 필요합니다. 예, 저희 산술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1기가 동시에 계속 이제 항만을 이용해 가지고 1년 뭐 기간 내에 네, 보통 한 1년 설치하더라고요. 메가 설치할 때도.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신항 먼저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목적항을 좀 지원 항만으로 바꾸는 필요성이 있다. 이거 강조드리고 싶고,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은 지금 그러니까 항만 투자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뭐 수천억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해상 풍력이 만약에 뭐 중간에 설치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발전 사업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처럼 해상 풍력 뭐 계속 늦어지거나 한다면은 사실은 투자 대비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발전 사업을 언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 지금 하고 계시니까 좀 그거를 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제 정부 부처에다가 해서 우리는 이때쯤 이만큼 필요하고 얼마만큼 날 것이나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취합을 해서 좀 항만 활용 계획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지원 항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목포 신항에서 이제 항만 조사는 좀 했는데 지원 부두라고 할게요. 유지 보수선이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제 유지 보수선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두조차도 지금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게 민간 어항을 지금 쓰는 곳이 한국해상풍력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00메가 단지가 아니라 400메가, 800메가, 기가가 넘는 단지가 되게 되면 선박이 보통 뭐 400메가 단지 기준으로 두세 척이 운영이 365, 24시간 동안 운영이 됩니다. 물론 야간 작업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그 정박을 해서 수시로 수십 대 그 터빈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것 또한 지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지원 항만 또는 지원 부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원해주기 위한 뭐 창고, 유틸리티, 건물, 야적장, 부품 뭐 보관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인근에서 플레이가 돼야 되고요. 보통은 이제 풍력 발전단지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기를 원하는데 신안만 보더라도 저희가 한번 쭉 녹색에너지 연구원하고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 마땅한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선박 교통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민들과의 문제, 인허가 문제, 그리고 신규로 또 보드를 만들려고 하니 그것조차도 뭐 공사 기간도 수년 걸리고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수년 걸리고 공사 비용도 뭐 수백억, 뭐 200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것조차도 이제 인프라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상풍력 단지를 보급을 하면서 꼭 필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고민을 지금은 여기 이제 관계자분들하고 정부하고 이제 학교나 연구원하고 같이 한번 지금 고민을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만하고 유지보수 지원에 관련된 인프라들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빨리 필요하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지금 항만 관련해서 이제 곽성주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항만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풍력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설치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시켜야 되고 유지 보수가 제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지원 항만이 있어야 될 테고 그런데 이제 이 항만이 새로 만들면 워낙에 이제 많은 비용이 드니까 뭐가 다른가 봤더니 이제 지내력을 충분히 유지를 시키면 되고 거기에 이제 초대형 크레인 같은 인프라가 추가로 구축이 되면은 기존에 있는 무역항이나 다목적항을 이제 풍력 항만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로는 뭐 군산항이나 포항 신항이나 보령항 등 이런 후보지가 많이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지원부두라든지 아니면 유지보수 관련된 내용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은 자연스럽게 이제 선박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패널 말씀해주신 내용에도 카보타지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또 항만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선박들이
나가게 되는데 보면은 선박이 이제 설치선 하면 뭐 설치선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설치선도 있고 뭐 케이블도 있고 또 부유식은 또 어떤 선박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선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과연 선박을 얼마나 갖고 있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지금 계획이 되고 있지? 이런 내용들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상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급 풍력사업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상래라고 합니다. 저는 대우조선 시절부터 풍력, 터빈 개발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풍력에 오랜 기간 근무를 했지 엄밀히 이야기하면 제가 선박에 대한 전문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한국선급이 아까 말씀하셨던 카보타지, 그 다음에 이제 RO라고 해서 Recognized Organization, 정부를 대행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행하는 모든 선박들을 저희 회사에서 이제 한국적의 선박들은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에 이제 제가 한 15년 근무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국내 영업팀 이제 선박 관련된 주워 들었던 내용들 같이 세미나 같은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풍력을 이 한국 선급으로 와서도 한 14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서남해 해상풍력부터 해서 풍력을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 뭔가 가시적인 내용이 없었고 풍력 관련돼서 뭔가 선박 발주에 대한 문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한 2, 3년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제가 14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한 11년, 12년 동안은 선박, 해상풍력에 관련된 선박에 대한 문의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 2, 3년 내에 국내 영업팀을 통해서 이제 너무나 많은 이제 풍력 관련된 선박 그 세미나, 발표, 회의 이런 내용들에 참석을 했고요. 그 내용을 엿들으면서 이게 해상풍력이 뭔가 이게 빨리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계속 가고는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김영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카보타지 경우, 이 또한 한 2, 3년 전에 이제 핫 이슈였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신안 나골 해상풍력의 순위 1600, 이 중국 선박이 들어와서 지금은 국적을 한국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단호합니다. 그래서 국적을 변경을 하고 TOC, Transfer of Class라고 해서 그 선급을 한국 선급으로 바꾸는 일이 얼마 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보타지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WTIV에 대한 문의도 2, 3년 전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CTV도 많고요. 그 다음에 라지 앵커 핸들링 터그, 이거는 이제 부시 풍력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CLV, 케이블 레일링 베슬, 그 다음에 OSV는 상대적으로 없었어요. 옵쇼 서포트 베슬, 요거는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선박들에 대한 문의와 선급의 등록들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들 많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WTIV가 10메가밖에 없고 이 WTIV를 발주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 난리를 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도 한 2, 3년 전부터 HMM을 비롯해서 국내 웬만한 해운사들은 다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의 기사에서 하나 아니면 삼성에서 또는 성동에서 WTIV를 수주했다, 다 오보였습니다. 실제로 보면 좀 스콜피오라든지 외국의 선박이 나갔지 국내의 선주가 WTIV를 발주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늘 다들 아는 현대 프론티어, 요거는 한 제가 추정컨대 한 1,500억에서 2,000억 안 되는 돈으로 이제 건조가 됐고요. 근데 지금 발주되는 선박들은 보면 WTIV 15메가는 한 7,000억씩 합니다. 7,000억이면 얼마나 크냐면 LNG, 우리가 이제 174K LNG를 많이 쓰는데 이 LNG가 174K면 이제 우리나라 하루 쓰는 양 정도 됩니다. 이 LNG의 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한 3,500억 합니다. 3,500억, 600억 하는데 얘의 하루 용선료가 2억에서 3억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5년에서 10년 장기 계약을 하니까 쉬지 않고 계속 돌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럼 이제 LNG가 이제 선주들은 나중에 이거 보면 LNG 가격이 괜찮으면 이제
뭐냐, 이 중고 선박이 신조보다 더 괜찮으니까 더 팔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3,500억을 투자를 해서 뭐 하루에 뭐 3억씩, 2, 3억씩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WTIV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7천억짜리, 물론 뭐 성동이 뭐 싸게 했지만 그 15메가 뭐 이 정도 되면 뭐 구스토 타입의 뭐 그 네덜란드의 뭐 크레인을 가져오고 뭐 크레인도 한 3,000톤 돼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7천억입니다. 7천억이면 아까 이제 LNG 비교하면 하루에 2, 3억이면 얘는 하루에 한 6억씩 받아야 되죠. 그리고 20년, 25년 동안 쉬지 않고 돌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장을 국내에서 개런티를 할 수가 있냐라는 게 다들 이제 이 WTIV를 발주를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영원히 풀리지 않은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7천억을 물론 이제 7천억이면 뭐 선주가 7천억을 다 되지는 않고요. 뭐 한 10% 되고 나머지 뭐 그 해운공사라든지 뭐 여러 군데 다 빌립니다. 그렇지만 빌려주는 사람들도 뭐 고민스럽지요. 아무튼 WTIV는 앞으로도 저는 뭔가 뭐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부유식 풍력 관련해 가지고는 WTIV가 필요가 없습니다. 부유식 풍력은 웨토잉 그냥 그 물에 빠뜨려 가지고 그래서 끌고 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앵커 핸들링 터그라고 해서 보통 보면 이제 앞에서 잡고 뒤에서 잡고 해가지고 두 척이 끌고 갑니다. 물론 이제 얘가 끌고 가기 전에 벌써 라지 앵커 핸들링 터그가 가가지고 뭐 석션이면 이제 그 석션, 뭐 앵커링이면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모링 라인을 다 연결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두 척이 얘를 끌고 가가지고 앵커 핸들링 터그가 이제 끌고 가죠. 끌고 가서 이제 모링 라인을 이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부식은 그렇습니다. 고정식은 그거와 별개로 WTI 전에 하부 구조물을 앞서 이제 뭐 전 세션에서도 보셨지만 뭐 프리파일링이라든지 포스트 파일링이라든지 각종 뭐 이 파일링 작업들을 하는 별도의 선박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하부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WTIV가 가가지고 뭐 일주일에 뭐 한 개씩, 뭐 2, 3일에 한 개씩 이렇게 터빈을 설치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LV, 케이블 레일링 베슬, 요거는 보면 LS가 지금 현재 4척을 보유하고 있고 한 척을 발주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4천억씩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LS 케이블과 같이 이제 뭐 LS 마린이 자기들이 이제 수주한 공사의 턴키로 뭐 그 작업까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뭐 그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TV는 이제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이제 추정하기로는 전남 지역에 180억이 발주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 100메가당 지금 서남해가 이제 60메가의 한 척이 있거든요. 탐나도 물론 이제 30메가의 한 척. 그러니까 한 100메가의 한 척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CTV는 한 60억에서 70억쯤 합니다. 보통 한 승객이 한 12명 이하로 탑승을 하고요. 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삼성, 현대 같은 이런 큰 이제 조선소가 아니라 뭐 조그만 이제 조선소에서도 충분히 건조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CTV 시장은 향후에 이제 전남을 뭐 또는 이제 아니면 동해 쪽을 기준으로 해서 엄청난 발주가 예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에 한 3척에서 4척 뭐 있고요. OSV는 뭐냐면 그 옵션 스포트 베슬인데 요거는 보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서해안 쪽에 예를 들면 이제 서남해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정도 60메가 단위는 10분 정도 타고 가면 됩니다. 뭐 대부분 보면 1, 20분 타고 가면 되는 거라 가지고 그냥 CTV로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OSV는 제 생각에는 이제 동해 쪽에 그 한 뭐 60km, 70km면 1시간 이상 또는 2시간 가야 될 겁니다. 그럴 때는 보면 그 작업자들을 이제 태우고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베슬인데요. 요거는 이제 서해 쪽에는 이제 발주가 안 될 것 같고요. 동해 쪽에 이제 필요하다면 발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저희 회사랑 뭐 컨택한 데는 없습니다. OSV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라지 앵커 핸들링 터그라든지 앵커 핸들링 터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동해 부유식에서 뭐 여러 그 선주들이 이제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이 지금 이제 선박의 발주나 뭐 선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그다음에 이제 공사를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WTIV나 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니까 뭐 EPC 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그것만 이제 뭐 예를 들면 WTIV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선주가 들어온다든지 뭐 별도의 뭐 이럴 건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완공이 되고 운영이 된다 이럴 때는 보면 그 CTV가 운영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서남해 같은 경우는 KLM이 서남해 풍력발전단지의 두산 터빈을 ONM을 하고 있고요. 그 선박도 KLM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ONM 계약은 두산하고 이제 계약이 돼 있고요. 두산이 다시 KLM한테 이제 하도급 계약을 진행을 한 거지요. 그래서 선단이 이 발전단지를 만들 때와 그 다음에 운영될 때 각각의 이제 뭐 전부 다 선단이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앞서 이제 오전에 해풍법에 나왔지만 해상풍력특별법에서도 보면 국내 선박의 이용 계획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우리 고정가격 입찰 국내에 이제 뭐 산업을 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그리고 국내 선박을 쓸 것이냐, 뭐 선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가점의 사항이라 가지고 뭐 실톤 조톤 국내의 국적의 선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생각보다 선박에 대한 발주와 문의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희 팀장님께서 이제 선박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카보타지 관련해서는 실제 사례가 있었네요. 이제 신안 나골에서 중국 선박이 왔었고 나중에 이제 한국 선박으로 국적을 변경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 선박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풍력 설치 선박이라든지 케이블 포설 선박, 뭐 서비스 선박, 선원 운송 선박 이런 여러 종류의 선박의 특징과 현황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좀 부족하다고 말이 되는 게 이제 설치 선박인데 이게 하루에 6억이나 하는군요. 그래서 과연 이만한 시장이 국내에 있는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투자를 지금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항만과 선박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 인프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개통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통은 그냥 육지라면은 그냥 한전이 하면 되는데 해상에서는 이걸 한전이 해야 되나? 아무래도 사업자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또 사업자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같이 협조를 해서 그 개통망을 연결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교류 전력망 말고 이제 직류 이제 HVDC에 대한 논의도 이제 활발히 되고 있는데 HVDC는 도대체 뭐가 좋은 건가, 이런 것도 이제 질문이 듭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사업하시는 분들은 개통을 빨리빨리 좀 깔아달라. 그런데 또 개통하시는 분들은 개통을 깔려고 해도 까는 데가 이제 뭐 10년이 걸린다, 뭐 아니면 뭐 11년이 걸린다,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송승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운대학교 전기공학과 근무하는 송승호입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풍력 발전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특히 전기나 전력 개통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뭐 전문가들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관되게 저는 이 풍력 발전, 특히 대규모 해상 풍력이 우리나라의 전원 믹스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야 한다, 그리고 빠르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그 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프라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개통이. 그거 여기 사업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뭐 하시지만은 그 개통의 중요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더욱더 부각되고 있고, 중요한 것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면 크게 이제 송전선로라는 것이 가장 가까운 어떤 육상에 있는 변전소까지 들어오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걸 접속선로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많이 그 접속선로만 어떻게 잘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문제는 그것 플러스 공용선로, 소위 공용망에서의 전력의 흐름 자체가 지금 막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태양광에 많이 뺏겼다. 예, 아시다시피 일단 태양광 설비가 30기가와트가 넘었습니다. 설비 설치 용량이. 근데 풍력은 얼마입니까? 기껏 2기가도 안 되지 않습니까? 1기가 좀 넘은 지 얼마 안 되고. 세상에 이런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풍력이 먼저 가고 나중에 태양광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와 가지고 뭐 비등비등해졌거나 이런데 전력계통 안에서는 어차피 이게 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있는 망의 어떤 용량 같은 것들은 태양광이 아주 빠르게 잠식을 다 해버렸고 뭐 허가제 뭐 이런 거 있었고요. 자, 근데 이제 발제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전력망 건설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냥 팩트입니다. 저도 뭐 제가 그걸 직접 건설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전력망은 특히 송전망은 장기 계획을 가지고 미리미리 설치 플랜을 15년짜리를 세웁니다. 제 프로필에 보시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개통 워킹그룹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요. 전력수급 기본계획 아시잖아요. 그래서 8차, 9차, 10차, 지금 11차까지 나왔는데 8차, 9차까지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총 용량이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것만 총량만 들어가 있었지 이 총량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씩 갈지 모른다라는 이유로 송전선 건설 계획은 무시가 되어 왔었습니다. 안에 좀 빠져 있었던 거죠.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송전선 건설 계획은 송변전 설비 장기 송변전 설비 건설 계획은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신문에도 나오고 있죠. 이거는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나오면 그 뒤에 한전이 세우는 장기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 자체에 8차, 9차 때는 안 들어가 있었어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송전선로 이 확충 계획이. 그러다가 10차 때에 확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간 규모가 아까 이제 비용 말씀하셨는데 뭐 항만 건설하는데 1,000몇백억, 뭐 우리 배 만드는데 7천억 말씀하셨는데 송변전 설비 건설 계획에 추가로 증설해야 되는 이런 선로들의 그 비용이 2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용하려면 추가로 넣어야 되는 투자해야 되는 인프라가 그것도 다 된 게 아니고요. 11차 거 반영 안 했고 10차 반영한 것만도 대략 러프하게 해놓은 건데 그게 얼마나 정확하냐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9차보다 10차에서 진일보했다는 점은 제가 분명히 인정하고 있고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게 팩트입니다. 지나간 송전선로 건설 계획 중에 제 날짜에 준공된 거 비율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정확한 숫자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 현장에서 경험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한 70개 준공했는데 한 10여 개도 안 된다고 하세요. 제 날짜 준공 마친 게.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사업자들 중에 지금 이때까지 될 거다라고 조건부로 개통보강이 되는 거를 전제하에 그 발전사업 허가 받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거 제때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지금 이런 추세라면.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들은 애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그 송변전 설비 건설 계획에 대한 장기 계획을 한전이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에 대한 추진, 그러니까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실행, 건설, 운영 이런 부분들을 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눈치만 볼 수밖에 없죠. 아, 좀 제발 좀 잘해주세요라든가 뭐 빨리 안 됩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좀 더 해외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뭐 산업부에서도 오늘 많이 나오셨지만 산업부가 우리는 리딩을 해서 한전을 끌고 가고 있고, 또는 지자체에서도 굉장한 푸시를 넣을 수 있고, 뭐 사람들이 푸시를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가 보면 뒤에 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제 요금 문제부터 해서 뭐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릴 생각은 아니고요. 일단 한전이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고 뭐 제일 잘하는 일이고, 원래 업이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업이 송전망을 잘 건설하고 그걸 운영 유지하는 것이 한전의 정말 메인의 메인 본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잘하고 빨리 제대로 해라라는 거에 대한 거는 뭐 이론이 없고요. 그런데 제가 들은 최근에 좀 충격적인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이 갑자기 10차 때 늘어나면서 한전도 이제 깜짝 놀랄 만한 물량이 됐고, 이거를 한전이 직접 지금 소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퀘스천 마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도 쓰고 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가장 키포인트 하나만 잘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송전망 건설에 민간 투자를 허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해저의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 건설 속도가 문제인데요. 민간 투자를 허용한다라는 말 자체가 좀 모호하게 여러 사람들이 헷갈리게 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설계부터 지금도 그 시공은 실제로 이제 건설사들한테 맡깁니다. 시공 자체는. 근데 시공만 맡기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습니다.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주민동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과정 자체가 턴키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다 말씀을 드리고, 그게 어떤 분들은 야 지금도 가능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사실이고요. 또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발전소를 하나 건설하는데 그 발전소를 변전소까지 연결하는 설비는 아까 접속 설비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3, 4, 5kV급 초고압에 대한 접속 설비를 실제로 민간이 처음부터 설계부터 해가지고 인허가까지 다 받아가지고 한 사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2009년인가 10년에 준공을 했어요. 기사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민간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하게끔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역시 또 이제 투자비에 대한 겁니다. 이 투자비를 어떻게 회수하느냐에 있어서 그걸 운영하면서 뭐 수익을 거둔다든가 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민간이 그 송전 선로를 건설하는데 어떤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은 지금 없는 거죠. 전에 한 거는 그냥 발전사업자가 한 겁니다. 발전사업자가 딱 민간한테 맡겨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럼 발전사업자가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해상풍력단지는 400메가, 뭐 600메가, 뭐 750메가 뭐 이런 단지 규모이기 때문에 3, 4, 5kV로 송전하는 선로 하나를 1.5기가, 뭐 2기가급 하는 데에는 한 사업자가 이걸 다 하기에는 이게 무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공동 접속 설비다 이런 개념으로 국가가 먼저 나서서 해준다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민간이 발전사업자 한 사람이 하면
쭉 나갈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투자하고 거기에 이 회수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돼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민간이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나 빨라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는 일은 다 똑같습니다.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느냐? 비용이 사실 그 표준적인 어떤 지금까지 송전선이라는 것은 뭐 건설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예, 어떤 표준적인 비용 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이윤 체계 붙여가지고 저는 어떤 그 마진 안에서 상한선 안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 옥션이나 이런 가격 경쟁 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비용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좀 굉장히 발목 잡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 야 그거 그러다가 민영화 아니냐. 예? 송전망 사업자는 지금 공기업인데, 공기업 체계인데, 그러다가 야금야금 뭐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가지고 민영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염려나 혹시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걸로 들었는데, 이거는 민영화가 전혀 아니고 세계 어디를 봐도 운영은 그 결국 한전이 다 해야 됩니다. 이 뭐 고속도로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전력망이라는 거는 미리세크 단위로 이게 안정성을 운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것은 저도 분명히 독점적으로 한전이 해야 되고 뭐 어떤 기부 체납이 어떤 형태가 됐든 문제는 그 건설하고 구축하는 것은 세계 어디를 봐도 개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위해서는 좀 더 독립적인 어떤 기구도 필요할 것이고 리스크 테이킹 부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뭐 다행히 지금 기간망 건설에 대한 어떤 특별법, 기간 전력망에 대한 어떤 특별법이 통과돼서 그것도 상당히 뭐 좋은 겁니다. 예, 당연히 좋은 거지만 지금 여러분 해상 풍력 발전 사업들이 이 제대로 타이밍 맞게 이게 굴러갈 수 있느냐? 저는 지금 이게 그 10년 얘기하는데 13년 보고 있습니다. 13년. 예. 보통 그래요. 예. 그렇게 막 지연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다른 어떤 주제와 해상풍력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다른 주제와 비교해봐도 이 송전선로 문제는 정말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제일 시급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조금 끝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조그맣게 송전선 문제나 송전선로 문제를 이렇게 다루셔갖고는 이게 문제 해결이 과연 잘 될까요? 저 귀퉁이에 저 한 사람 불러갖고 이 송전선로 얘기 하셔갖고 이게 될 수 있는 문제일까? 저는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혹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응답 있으시면 또 해주시면. 예, 개통 관련해서 이제 송승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해상풍력 입찰 물량도 많고 앞으로 이제 2, 3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그래도 해상풍력 분야가 소소한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미래는 장밋빛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해결이 되겠거니 뭐 조금 시간이 걸리면 해결할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개통은 어쩌면 우리가 해결을 다 못하고 막상 다 만들어놨는데 정작 개통이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9차 정기봉까지는 이제 신재생 관련된 이제 그런 고려가 별로 없었고 이제 10차 때부터 됐는데 그 비용이 무려 23조 원이나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승호 교수님께서 어떤 화두를 던지셨는데 이제 민간 투자를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세션 4를 처음 맡았을 때는 우리는 이 시간이 90분이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분 동안
도대체 어떤 질의응답을 해야 되나 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보니까 이제 패널 분들께서 워낙에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셔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게 한 분씩 드릴 텐데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인영 교수님께 해양법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지질 조사를 해외 기관이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국내에 있는 해양 정보를 외국에다가 넘겨주는 꼴이니까 이게 해양법에 위반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예. 뭐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판례가 한 3년 전인가 이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무해 통항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항해의 자유가 이제 그로티우스 이후로부터 쭉 그 내려왔었고,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공해는 이제 항해의 자유가 있는 거죠. 누구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데 영해에는 이제 그 연안국의 그 배타적 관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안국의 뭐 그 법령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항해의 자유라는 그 기본이 또 적용이 돼 가지고 해를 끼치지 않으면은 바다는 그 영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항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선장들은 그 막 다니는 거예요. 별 그 개념 없이 영해 마음대로 다니구나. 항구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입항수속 등등 있습니다만, 그래서 무해라는 게 과연 뭐냐? 무해 해를 끼치지 않고는 마음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각국마다 이제 그 무해란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이제 법령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해 통항 이 유엔 해양법에 조금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량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청량 같은 건 또 그 안에 있는 그뭐 광물 같은 걸 캐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고, 지금 질문하신 부분도 지질 조사를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그 무해 통항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걸 안 받으면 이제 그 형사처벌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제 이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한국 정부에다가 그 지질 조사를 합니다 하고 이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맡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항만 관련해서 곽성주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상풍력 항만을 우리나라에 과연 몇 개나 하는 게 가장 최적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발전단지에서 가까울수록 좋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또 해외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뭐 덴마크는 뭐 SBL 항,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뭐 영국은 뭐 헐, 그리고 대만은 타이충항, 이렇게 대표적인 항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한 나라별로 한 개의 항만에 다 집중해서 놓는 게 좀 더 효과적인가 하는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뭐가 가장 나은 방법일까요? 네,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SBS가 그 유럽에 설치된 물량의 한 60%를 담당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 가 보시면 암벽만, 그러니까 그 배 선적해서 싣고 나가는 것만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일단 많이 틀리고요. 제가 그럼 답변 간단하게 드리면 제 생각입니다만, 일단은 목포신항이 있고 아까 뭐 700메가 말씀드렸으니까 1년에 1기가와트 정도, 1기가 이상은 좀 설치가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까지는 물량이 많지 않고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27년부터 27, 28, 4년, 30년까지 1기가 이상 설치하면 4기가 이상, 5기가 와트 이상 설치를 한 거 생각하면 신항하고 이선석 항만 하나 더 서남해권에 하나 더 있으면 좋겠고요. V식은 아시다시피 이제 조립하는 방식이 V치 위에다 이제 터빈 조립하는 방식이고 예인선을 해서 끌고 가는 방식이거든요. 그 울산 인허가 난데 근처에 포항 울산 관련해서 V식 항만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선석이 아마 하나 두 개 또 충분하지 근데 모자랄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동해권 하나 지금 서남해권 신항 포함해서 목포 신항 포함해 두 개가 저는 지금 시급히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선박 관련해서 이상래 팀장님께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상래 팀장님은 한국 성급에 재직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선박 관련된 인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풍력에 이용되는 선박에 좀 특별하게 풍력에는 이런 인증이 필요하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예. 별도의 이제 선박안전법에 뭐 보면 선박 이제 뭐 앞서 시간에 많이 나왔지만 선박안전법에서 뭐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컨테이너선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는 이런 조건이 돼야 된다. 뭐 있는데 당연히 풍력에 관한 뭐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기존의 선박들 뭐 도면 승인하고 그다음에 그 뭐 이 크게 보면 이제 선박은 뭐 국내법, 선박 안전법이죠. 그다음에 이제 해외 협약, 그 솔라스나 마폴 같은 뭐 그거, 그다음에 이제 선급 검사 이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제 뭐 WTIV도 동일하고 해요. 그래서 별도의 뭐 풍력에 대해서 뭔가를 뭐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통 관련해서 송승훈 교수님께서 민간 투자에 대해서 어떤 화두를 던지셨는데 저희 이제 민간 투자하니까 그러면 민간 투자가 뭐랑 비슷하지 해서 떠오르는 게 민자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되는 걸까요? 민자 고속도로는 전 다녀보니까 통행료가 비싸던데 그러면 민간 투자를 허용하면은 우리 전기료가 오르는 거는 아닐까요? 어떠신가요? 네, 전기 요금까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이 내고 계시는 전기 요금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이게 발전소를 지을 때 접속 계통을 그 발전소가 책임지고 건설하도록 이렇게 애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쉘로우라고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아까 보여주신 그 발제하신 그런 나라들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개통회사가 다 그 코앞에까지 갖다 주는, 그러니까 해상까지 갖다 주는 그런 개통을 해주는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접속 설비 부분을 발전사가 그동안 다 하게끔 되어 있었고 그 룰을 계속 지금 적용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룰 자체를 바꾼다라고 한번 뭐 발상의 전환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또 엄청나게 큰 또 새로운 얘기로 막 번져갑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그것을 멀면 멀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적으로 어떤 정산하든 이런 방법을 써왔는데 중간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선로를 건설하게 됐을 때에 그것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빠르게 건설하는 게 목적이니까 빠르게 건설하고 그것에 대한 수익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는 지금의 그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플러스 알파인 걸로 해서 그게 만들어져야지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확실히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점은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전력이 그동안 건설해 오던 송배전 선로의 어떤 그 신규 건설 캐퍼라고 볼까요?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빨리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전기요금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뭐 한전이 뭐 적재를 받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이제 흐린 눈을 하고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 교수님께서 요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게 마치 그 성철 스님의 죽비를 맞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을 것까지는 직시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굉장히 산업 발전을 위해서 발전소들도 굉장히 집약해서 한 곳에
말하자면 때려 넣고 또 뭐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잘 맞춰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에너지 전환을 안 할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면 필연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많은 수준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고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앞서간 많은 나라들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로를 많이 깔아도 실질적으로 그 선로를 풀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계속 변동하는 상황에서 바람이 많이 들어올 때는 그쪽 선로가 열일하고 있는 것이고 또 태양광이 할 땐 태양광이 열일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구간도 또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투자는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한데 사실 지난번에 뭐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좀 포인트를 흐린 지점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전기요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상당히 그 덴스한 밀집되어 있는 이 인프라 안에서 조금 더 좀 좋은 방향으로 찾는다면 유럽처럼 그렇게까지 막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안 만들고도 충분히 우리가 좀 전환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플로에서 질문 있으시면 한 개 정도 받겠습니다. 좀 더 높이 올리셔가지고 여기 죄송합니다. 소속과 이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바다에너지 기신고래 해상풍력 유지보수 담당하고 있는 김성윤입니다. 그 항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질의보다는 건의에 좀 가까운데 그 유유부두나 무역항을 일단 전환해서 해상풍력 지원부두로 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항만법에 따르면 저희 나라 항만은 물류 개념의 들만 할 수 있지 가공 제조 조립을 항만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후단지법에 의해서 배후단지에서 가공 제조 조립을 해야 되는데 저는 부유식 해상풍력에 몸을 담고 있고요. 부유식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고정식하고 달리 그 부유체를 암벽에 접안을 해서 그 타워, 그 다음에 나셀, 그 다음에 블레이드를 조립해가지고 시운전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배후단지에서 그 큰 중량물들을 뭐 제조, 가공, 조립을 해서 다시 이동을 항만으로 해서 물량장을 통해서 또 나간다. 그것도 어려운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또 유지보수 기간 중에 지금 전체 터바인을 다시 항만으로 들고 들어왔을 때도 항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가공 재료 조립이 안 되다 보니까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 공감이 되지만 부유식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특별법에 방금 저희가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이 항만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당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관련 법규를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곽성희 박사님께서 혹시 답해 줄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의견이니까 그냥 의견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긴 한데 1분밖에 안 남아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시죠. 안녕. 인하대학교 지금 에너지자원 학부생 최찬우라고. 아까 이제 좌장님이 질문하신 항만 관련해서 이제 약간 저도 제안이긴 한데 그 한국풍력산업협회에서 이제 2024년 이제 풍력발전 설비원장 지도를 보시면 인천 쪽에 이제 그 오스테드 주도하에 인천해상풍력 1, 2호 이게 한 1.6기가와트 정도 되고 아마 이제 2030년 아마 그때 이제 가동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발표 프레젠테이션 봤을 때 이제 인천 신항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약간 밑에 있는 뭐 군산 그런 쪽들 보면 이제 약간 좀 사이즈가 작을 텐데
아마 그런 쪽에서도 좀 약간 좀 인프라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인천 아마 인천시에서 그 컨테이너 그렇죠 컨테이너 부두를 그 해상풍력 지원용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작고요. 인천에 만약에 해상풍력 단지가 그 금요로 2.6기가 3.7기가 정도 붙네요. 3.7기가 정도 간다면은 그거 갖고는 안 되겠죠. 군산항에서 가거나 목포항에서 가거나 근데 한 120km, 100km 넘어가면 가는 데만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잘 이제 협의를 해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신 또 동해 쪽에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조금만 제가 하나만 잠깐 30분 말씀드리면은 목포 신항도 그 다목적항을 해상풍력 지원용으로 바꾸기 위해서 해수청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길고 길었던 세션 4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널 분들 그다음에 발제하신 이제 박준 시장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